자, 마이크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잘 들리실까요, 여러분? 잘 들리시면서 1번 한번 줘주시고요. 하하. 기소청 1호가 되면 좋겠다. 짜장 이렇게. 짜장. 아이 참. 춘장. 네. 바로 시작할게요. 어차피 이따가 윤석열 뭐 징계 관련한 거는 나와도 오늘 늦게 나오지 않을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결론을 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소동요 방송, 정치 1번가 2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포 조영필.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조영필. JYP. 그러니까 박진영 JYP라고 하니까 뭐랄까 좀 격이 좀 더 떨어진 느낌이어가지고 예. 조영필 올렸습니다. 조용필 좋아합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대한민국 가요계 그 위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홀구글 지역위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분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시고요. 갈수록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어. 내가 보기에 남영희 위원장은 지금이 리즈 시절이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니, 슬럼프거든. 이 국회에 들어가면요 네. 인상이 달라질 것 같아서 아, 진짜? 지금이 딱 리즈 시절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게스트입니다.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지역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이걸 줄여서 국대, 국가대표.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영입 되셔가지고 그 영입 인재 발표할 때 우리가 어찌나 칭찬을 했더니 지금 막 칭찬하다 보니까 지문이 다 달았던 바로 그런 분이세요. 민주당 영입 잘했다고. 아, 고맙습니다. 뭘 보고 제일 칭찬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미모? 그런 아니, 굉장히 특이한 경력 그리고 네. 젊은 나이 네. 이런 것들이 주는 민주당이 일단 젊어지는 느낌 그리고 전문성 있는 느낌들이 그러니까 보통 막 검사, 판사 뭐 이런 분들 영입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기재부에 있는 50대 남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젊은 여성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그중 딱 그 정도시잖아요. 꼭 연령대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그 당시 최지은 우리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영입했다 그러니까 새날에서 되게 박수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본인은 감사드립니다. 모르시겠지만. 네. 응원 많이 했죠. 지금도 저는 아.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여성 인재 보배. 예, 저는 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원 지금도 많이 해주시지만 잘 키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현직도 이야기해요. 부산에 그 부산에요. 가덕도. 예, 저 가덕도 유치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신공항 부산시당에서. 특위. 예,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만들기로 하고 특별법도 발의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이제 중앙에 전달하고 또 가덕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내는 그런 시당 안의 조직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만 아니면 중요한 이슈인데요. 블랙홀이에요. 윤석열이 다 빨아들이고 네. 있는데 네. 정장 그러니까 검사에서 해임하고 나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어쨌건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야기 이따가 좀 더 하시기로 하시고 민주당에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뭐 전에 없던 국제 대변인 이런 거 맡으신 그 느낌들은 어떠세요? 당이 제가 밖에서 본 것과 달리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이고 또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혁신이라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이제 한때는 개도국의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진국의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량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OECD 성장률 뭐 1위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때문에 방송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우리 같은 방송이나 늘상 지금 한국 경제 좋다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다가 계속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사상 최고점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단히 그 정권 차원에서는 경제 정책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 대변인이 막 브리핑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언론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윤석열 블랙홀에 다 빨려서 처음에 정책, 경제, 국제 이슈를 많이 했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안 좋아하시고 이 안 정치부 출입 기자님들이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응원 신나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주요 이슈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너무 정쟁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제 검찰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검찰 개혁 문제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조금 피로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 2단계도 있고 또 지금 백신 확보 뭐 수능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추경 뭐 예산안 이런 일들이 다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언론이 한쪽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어떤 정권에서 뭘 해도 하다못해 최근 같으면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다 덮어버리는 문재인 정부 행정부 일원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빨리 좀 처리하고 뭐 가덕도든 예산안에 관한 문제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기사는 뭐 윤석열 총장 이야기 아니고 코로나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겠네요. 제가 지난주 봤을 때는 일본 언론은 다 윤석열 얘기를 썼어요. 일본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루고 추미애 있- 장관하고 예. 갈등 문제로 다루고 네. 있다고. 근데 이제 영미권 언론은 한국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코로나 잘하고 있고 뭐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한국은 백신 얼마나 샀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뭐 2단계 뭐 마스크 안 쓰면 뭐 과태료 매기고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때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술. 얼마 전에 드론 택시 상용화 하려고 시범했잖아요. 그거랑 뭐 1000m 되는 1000km 되는 기차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로봇 웨이터가 나오고 뭐 AI 앵커가 나오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한국은 코로나 잘하고 기술 선진국 이런 곳입니다.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라는 거잖아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만 지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고급으로 보이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조화롭게 국정이 가야 되는데 한쪽이 무슨 암덩어리 하나가 존재하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어긋나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만 주는 뉘앙스. 경제 잘하는 것. 요즘에는 경제 망쳤다는 이야기는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 그 검찰에 관심이 있는 건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진보 정권 망하라고 이제 굿하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뿌린 씨앗일 거예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비슷하죠, 일본도 왜 옛날에 거기도. 저기 뭐 춤추는 특별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 관련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적대적이거든요. 싫어하는 그죠? 거죠. 맞아요. 일본은 네. 뭐 망해라 이런 주의인데 우리보다 더 우리 내분을 더 다루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 자 어쨌건 최치은 국제대변인의 활약이 빛을 발하게 하려면은 윤석열을 빨리 몰아내.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일단 나오셨으니까 가덕도 우리는 이제 노무현 국제공항 이렇게 명명 호명을 합니다만 지역구가 거기죠. 네, 저는 제 지역구에 가덕도와 김해공항에 둘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명이네 운명. 이게 네, 이제 해결하라는. 팔자인 것 같아요. 강서구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구나.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사실은 윤석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거였을 텐데 말이에요. 일단 김해공항 백지화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김해공항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도태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한국 분이 사실은 상당 수였어요. 중국 항공기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김해공항이 안전한가 이러면서 공항을 새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한 17년 동안 어느 순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PK와 TK의 대립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럼 다시 김해로 하자 이러면서 좀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잊혀져 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가덕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울경에 있는 시민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근처에 산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 때문에 김해는 24시간 동안 사용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봤자 그 한계가 있다. 다시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국무총리실 밑에 검증위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검증을 했고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울경에서 그러면은 이게 안 됐으니 다시 바로 가덕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도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가 부산 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 나오기 전에도 가덕도는 그 PK 쪽에 거의 완전한 수건 사업인가 봐요. 예, 그렇고요. 이게 PK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영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랑 크기가 별로 뭐 크지 않은데 뭐 남영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항에 관문공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인천에만 하나 있으니까 이 PK에 있는 화물 물류 같은 경우에는 98%가 다 인천 와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물 물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판교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R&D 이런 게 다 경기도에만 수도권에만 모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수도권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울경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남권에 우리 화물 물류 허브를 만들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환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항 산업을 크게 키우는 것이고 물론 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갈 때 편하고 외국 사람들이 방문할 때 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경제 효과, 물류 시너지 이런 것이 굉장한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김해공항 이야기하면은 뭐 저번에 국내 짐에서 뭐 멸치 고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진짜 지방 멸시 발언입니다. 진짜 그 악의적인 거잖아요. 네.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포화 상태라는 거죠. 인천, 그렇죠. 제주, 김포에 이어서 이용객이 4위 그리고 2018년에 국제 이용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너무 좁아서 이거를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금 김해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결론이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2016년에 박근혜 정권 때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해 쓰자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 이용률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비행장 주변이 산이어서 최대 이륙 중량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장거리용 비행 대형기에 이착륙에 제한이 따르는 데다가 하이드런트 구축 이전에는 급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형 항공기가 드나들기 곤란하다. 그 과정에 2002년에는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나서 129명이 사망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이제 김포공항이 잘 돌아가는데 인천공항을 왜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핵심이 24시간 동안 해서 이 여객 외에 물류 거점 공항으로 이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사실은 24시간 하는 게 가장 저는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인 거 다 해결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 시기에 이 기계 물류 장치 산업의 핵심이 영남이에요. 영남인데 거기에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기계 장치 물류 산업 자체가 이제 한편으로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라든가 뭐 이런 AI 기능의 이런 스마트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싼 것들은 배로 실어 나르지 않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여기에 거점 공항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결정을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회피해 버린 거죠. 예. 어쨌든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 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여객 수요가 이 정도인데 이야기하는데 만들면 이용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만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예타 이야기하는데 예타가 이 진짜 통곡의 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예타를 해주면 또 인구가 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냥 되는 곳만 계속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타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발전 거점을 또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남권에도 동남권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 의원 136명이 빠지신 분들은 누구예요? 명단 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했고요. 예타 면제안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면 속도전에 돌입했다. 속도전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선거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장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이제 저는 2004년, 2005년 그때 이제 국내선 비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복직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이 김해 공항이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 활주로에서 계속 대기하게 되는 거예요. 착륙을 기다려야 되고 대기하는 게 많아서 막 여름에 휴가철에는 승객들이 화를 내고 부산 짜증을 앞바다에 내고 30분씩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계속 위에서 저기 런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됐는데 그걸 끊어주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 부분을 다 인천공항에서 흡수하게 되는 과정까지 오히려 그 지방에서는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복합적으로 안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번 가덕도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헬기를 타고 그 주변을 다 돌아본 다음에 거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치를 선정한 거였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우리 지금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진짜 그 왜 이전부터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지역구 일이라 이번에 와가지고 악착같이 이걸 소문내고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 위원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가덕 위치 한번 훌륭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가덕도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라고 돼 있는 곳이 지금 강서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덕도가 있고 이게 사실 지도상으로 거제도랑 연결돼 있잖아요. 예, 다리가 있어요. 여기 터널도 있다 그러던데. 다리가 이제 지하로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그러니까 대죽도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가는. 거가대교. 예. 거가대교. 아 맞다. 거가대교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터널을 만들겠다는 아니 저기 공항을 만들겠다는 네. 거죠. 네. 다른 사진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저감도 같은데 비행기가 있죠. 여기가 아마 여기가 공항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게 여기 항만 아닙니까? 거기가 공항의 한 안인데요. 아, 여러 안, 안 중에 아. 그게 가장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안이 이 가운데 이렇게 공항에 있는 거고 공항을 좀 밖으로 빼놓는 건 조금 더 비싸서 지금 부산시가 얘기하는 최종 안이 저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활주로 예. 모양 같아 바다를 조금 더 보이네요. 메꾸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비용이 지금 김해공항 건설하는 것보다 더 싸요. 이렇게 건설하면. 아. 예. 아니, 좀 비싸게 실제로. 하고 합시다. 뭐 써야 되는데 비싸게 제대로 하고 저 옆에 어차피 있죠. 국책 예. 사업으로 갈 그런데 건데 이런 네. 돈 좀 쓸까요? 공항이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륙에서 비행기가 떠도 대개 항로는 바닷가 주변으로 가요. 사고에 대비하고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인천공항이 왜 바닷가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쪽에서 원래 주장했던 게 밀양 쪽이잖아요. 네. 거기 내륙 아니에요? 내륙이죠. 예. 왜 그런 식으로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거기 요 가덕도 국제공항 만들어서 대구나 이런 데로 조금 더 이렇게 고속도로를 더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접근성을 더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내륙에 짓는 이야기가 정말 촌스러운 이야기인 게 대구, 부산, 울산 몇 군데 꼭지점 연결해서 정중앙이 어디냐 이야기가 내륙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이 고속철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내다보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도 제대로 못 보는 정말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밀양도 경남이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거기는 산이 많죠 주변에. 네, 실제로 김해공항하고 가덕도하고 20km 조금 더 차이 나거든요. 만약 대구에서 고속철 닦으면 어차피 30분 40분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는 산을 미는 것보다 그냥 섬 주위에 네. 땅을 까는 게 더 낫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네. 자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출퇴근을 하잖아요. 집을 어디 잡을까? 자 나는 저기 일산으로 출퇴근하고 와이프는 강남에 출퇴근한다. 정중앙에 잡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보다 와이프 가까운 데 하는 게 아침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덕도에 또 그 많은 중에 가덕도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부산 신항이 있어요. 네. 아, 그렇지, 원래 그렇지. 예, 부산 북항이 그렇죠. 신항으로 이사 왔는데 그게 세계 6대의 항만이거든요. 지금. 그거 지었고요. 예, 지역구입니다. 이제 그 컨테이너 처리가 세계 6대로 큰데 항만과 공항에 같이 있는 그 시너지가 엄청나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북항로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가는데 부산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북아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항공과 항만이 같이 있으면은 세계적인 곳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정말 동북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이렇게 합친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부산 와보신 분들 알아요. 그 부산역 앞에 한 번씩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는 그 러시아 애들 엄청나게 쏟아지거든. 그게 이제 러시아 배들이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제 북극항로 이제 개척하는 그걸 지금 그 북방위원회에서 검토도 했고 해서 그게 북극항로도 재밌는 게 북극항로로 가서 나중에는 내수면으로 들어가요. 내수면으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가고 뭐 이렇게 그 항로 개척이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TK 쪽에 있는 저쪽 국회의원들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걸 이제 소지역주의 그래가지고 TK와 PK 싸움으로 몰고 가고 워낙 저쪽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잡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대구 쪽에 뭔가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형태로 지금 이게 어그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TK는 자기들 공항 짓기로 했거든요. 대구, 경북, 대구공항. 통합공항, 네. 공항. 그래서 가덕도 뭐 김해에 하든 가덕도에 하든 TK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부산시장이 뭐 강원도에 공항 짓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대구시장은 부산에 공항을 어디로 할까를 반대를 하며. 천인공동하고 같이 이게 너무 이해가 우리 지역구에 왜 자기가 얘기를 하며. 그리고, 제가 네. TK 출신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편들어 주는데 뭐 맨입이 하지만 뭐 좀 저기 네. 거제 멸치라도 좀 저는 네.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물류를 뺏길 거 생각하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네.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참 재밌는 게요.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대구 남쪽이에요. 대구인데 대구 공항은 군이라고 해서 대구 엄청 네. 북쪽에 생겨요. 주호영 의원 지역구 분들은 아마 대구 공항 이용 못하고 이쪽 공항 이용할 거예요. 그런 상황. 그 관계도 없는 그렇죠. 거. 네, 그렇죠. 그런 대구 남쪽에 상황인데도 있죠. 이제 이 지역 정서로 가지고 이렇게 지역 간 갈등 구조를 억지로 만드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공항은 2개 돼도 되고 3개 돼도 되고 장사만 잘 되면 수요만 그렇죠. 있으면 맞습니다. 많으면 되는 건데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국민의힘의 강남 출신의 모 의원님은 뭐 고추 말린다 멸치 말린다 그러는데 네. 그분은 그냥 강남 밖은 다 시골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실제로 그쪽이 얼마나 산업적으로 발전이 되는지 우리나라 이제 기계 산업의 고향이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거죠. 인천공항이 그 세계에서 제일 잘 경영평가 1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거기 가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허브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 트랜짓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다 유치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부산에 그거와 똑같은 허브를 하나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도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왜 대구에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이 고추 말린다고 하시는지 부산 같은 이해 안 되지. 경우에 국제공항이 생기잖아요. 일본에 이제 오사카나 도쿄 쪽은 모르겠지만 이 남쪽은 이 부산공항을 허브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국민들 가는 것도. 그게 더 편하다고 훨씬 더 하더라고요. 가깝거든. 예. 그래서 중국도 그런 예. 이야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작하면 언제쯤 그게 건설돼? 빨리 보고 싶은데. 2030년 엑스포 전에는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예. 10년 안 걸리는구나. 10년 한 3년 만에 하지 뭐. 그게 건설하는데 56개월이 최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그 56개월 외에 만에 끝내죠. 근데 그 이제 그 전에 뭐 타당성 조사 이런 거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기간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도 최대한 이제 빨리 단축시키겠다는 게 특별법이고 예타 같은 걸 7번 이상의 용역 그 이미 비용만 했죠. 따져보았더니 엄청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면제하고 네, 하겠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이 있는 저기 거죠. 이제 강서구에 이제 그 2030년이죠. 등록 엑스포가 하게 네. 되는 게 등록 엑스포라고 이제 세계 4대 메이저 이제 엑스포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엑스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네요. 에펠탑 만드나요 그러면서? 에펠탑이요? 에펠탑 그 등록 엑스포하면 에펠탑 하나 세워야지 강서구. 아, 그렇습니까? 또 만드는 랜드마크.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이름을 노무현 가덕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자. 이게 처음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이게 정쟁이 될까 봐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아니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를
에펠탑 하지 말고 큰 바위 얼굴로 노무현 좋습니다. 대통령 얼굴을 바위에 네. 새겨요. 멋지네요. 멋집니다. 예. 그 지역에 공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정쟁화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 이제 선거용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 말이 요당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박근혜 때 정말 그 정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거든요. 네. 가는 건 김해 쪽 그 밑으로 가덕도로 가는 게 맞는데 김해를 키워주니까 TK 쪽에서 TK. 싫어하니까 잠재우 김해를 좀 넓혔을까? 이게 가장 비겁한 짓이고 선거철이든 아니든 선거 의식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한민국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해마다 대선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다 선거용이라고 하면 선거용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여당의 어떤 그 프리미엄 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 PK 쪽 국회의원들은 하면 빨리 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선거용이라는 말에 되게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우리 쪽 당의 높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선거용이면 어떠냐 책임질 수 있는 정당에서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이 선거 이용하면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주민들도 그걸 봐서 사실은 표를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설립되는 네. 걸로 저는 만들어진 원래 걸로. 이 예.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비결정이에요. 비결정. 난 디시즌이 제일 나쁜 거예요. 네.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이걸 선거용으로 하려면 좀 4.15 총선 전에 했으면은 그 지역구인 제가 지 원내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게 목말라하셨죠. 예, 예.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이 너무 착해가지고 선거용으로 너무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궐선거 하나 때문에 공항을 타이밍이 보궐선거를 지우고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선거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가장 좋은 타이밍. 근데 그게 보궐선거를 하려고 1년짜리 그러게. 공항을 세운다고? 네. 아 전혀 선거용이 아니네요. 네. 진짜 하려면 총선 됐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최지훈 당선되고 막 그렇죠. 네. 이동네가 대통령 너무 착하셔서. 정말 그 좋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F1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이 내수면 요트 마리나 이런 거도 하고 네. 해서 정말 그 즐거운 도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지역구에 에코델타 시티라고 스마트 시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 뭐 드론, 뭐 로봇으로 뭐 돌봄 이런 거를 다 허용해서 새로운 우리 나라의 시범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덕도가 왔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난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김도읍 네. 의원님이시죠? 도읍을 도시로 부산광역시 읍이 웬 말입니까? 면도 아니고. 그분은 멸치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번에? 글쎄요. 하기가 좀 연상이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안 가보셨죠? 여기 좋아요. 이 부산이 동해 쪽인데 해돋이와 낙조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네. 대략 예. 그렇겠네요. 예. 동쪽과 서쪽이 다 바다. 예. 강서구. 강서구는 서울에도 있는데. 네. 그 강이 낙동강의 서쪽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국제공항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또 첫 삽 떠버리면 그거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 후에는 노무현 국제공항이 딱 출범하는 그런 공항들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름 붙어 있는. 존 F 케네디, 샤를 네. 드골, 징기스칸 뭐 징기스칸 뭐. 꽤 있죠. 남영희 대변인 전공이겠구나. 그 그 공항들. 제가 본 정말 샤를 드골 공항, 존 F 케네디 이러면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분들이 연상이 되고. 근데 전 노무현 국제공항 듣는 순간 정말 너무 멋있다. 진짜 기뻤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번 하셨구나. 뭐 이런 각인을 딱 비꼬려고 시켰잖아요. 하신 말인데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그분은 본인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는 순간 아바타 되시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무게감이 엄청난 그 전파력이 그분 대단하세요. 이야기는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재밌고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어요. 최근에도 망나니가 나이트 클럽에서 춤춘다고 했는데 누가 다 올려놨더라고. 무슨 대한민국 어디에 나이트 클럽에 망나니가 춤추는 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번 법무부가 정말
망나니 칼춤을 추는 나이트클럽 쇼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워딩이.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요새 나이트 어디에서 망나니 칼춤을 추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저 앞뒤가 맞지 않죠. 유치하셔가지고 여기 강서구 쪽에 최지은노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름 그렇게 붙이면 훨씬 네, 예쁘고 좋잖아요. 네. 자, 그 노무현국제공항 가덕도 노무현국제공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은 조금 더 못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덕도가 한 다음에 사실은 PK에서 우리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실 의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덕도 외에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번에 윤석열 뭐 이런 여러 이슈가 섞여서 있는 거고 또 PK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가덕도가 여러 안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안인지 잘 모르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치 이 가덕도가 뭐 너무 선거적으로 이용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런 방송처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게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정말 부산을 위해서 한 선택이다 이것을 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산 경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말이 안 돼요 그게.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이 공항 문제 같은 것들 이렇게 보도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맞는 말이 다 맞아. 수도권 니들은 뭐 있으면은 다 니들이 맞아요. 자기들이 중심인 것처럼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잘못 냅두면은 2위를 뺏길 수도 있다면서요. 이미 물동량은 인천에 뒤진 지 오래됐고요. 네. 인천공항 생기면서 인천공항하고 인천항만하고 시너지 효과로 물동량 1위는 인천이 된 지 한 4, 5년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 헌법상에 있는 행복 추구권의 평등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살든지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발전 논리에서 우리가 원핵 발전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위기에 처하면은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예를 들자면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내려올 때 서울을 폭격해서 서울을 잡아먹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산에 피난을 가서 거점을 만들면서 그 거점을 가지고 다시 또 살아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재원과 권력이라는 것은 분산시켜놔야지만 위기 상황에 관리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잘 드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중앙정부가 마비됐잖아요. 생각보다 나라 잘 돌아갔어요. 그나마 우리가 지방 분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부산 쪽에도 그런 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산시장 뽑는 단일화 그 협의 행사에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데 한 번도 부산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없잖아요. 부산 시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거돈 시장이 좀 실망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분들한테 뭔가 이 연속성을 좀 주고 부산도 되게 웃긴 게 대한민국 뭐 제2의 도시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구는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경제 꼴등일걸요. 계속해서 정권 바꾸지 않은 15년째 상태로. 꼴찌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전임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러나느냐 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민주당 쪽 후보를 뽑아주시는 것이 장기 비전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오거돈 시장이 2년 조금 넘게 하고 지금 물러난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계속 부산의 정권을 좀 맡겨주시면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TK 눈치 보느라고 김해신공항 확장시킬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PK나 TK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비례대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구 관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별로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당 독점을 하다 보니까 부산 경제라는 환자의 커다란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우리 민주당이 뭐 2년 정도 했지만은 감기 치료할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이 암덩어리를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서 할 것이냐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부산에서는 한번 민주당 시켜줬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이렇게 양당을 경쟁을 시키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부산과 대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지금 결심을 한 듯한 발언으로 들려요. 부산에서 총선 득표율이요 민주당이 44% 먹었습니다.
아, 예, 거의 다 왔어요 재판은. 지금. 이거 총선 전에 참 이걸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현역으로 만날 분들이신데요. 너무 양심적이었어요. 참 알겠습니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선거용이다는 관점보다는 선거 의식했다면 총선 전에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제가 설득이 되네요. 딱 이 타이밍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하면 대선용, 그 다음에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자, 저쪽에서도 대놓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당론으로는. 저쪽이 먼저 특별법 냈습니다. 네. 참 고마운 일이네요. 저쪽은 당론이 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직무정지 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문이 1시간 만에 끝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의 예상은 1시간 정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저녁 늦게라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예상은 문문합니다만 주말에 조선일보가 이 판사님을 계속 협박을 하시더라고. 고발당한 판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드러내놓고 진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됐잖아요. 검언 유착에 대한 실체도 알고 있는데도 와 진짜 열심히 일하던데요. 지난번에 왜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한 5시 40분 그쯤에 이제 브리핑할 걸 알렸더니 우리 퇴근 앞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성질내던 분들이 주말에 계속 열의를 하셨어요. 법조 출입 기자분들 진짜로. 그러면서 그 지금 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직무 배제든 뭐 감찰인 부분 그리고 또 뭐 사찰인 부분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아주 온갖 애를 다 쓰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그 신문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저녁 늦게라도 기각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행정법은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냥 기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징계 혐의자를 직무 배제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문구에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이게 크게 심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직무 정지는 너무 과하다로 볼 것인지 괜찮아 그 정도면 시킬 수 있으라고 볼 것인지 요게 지금 집중돼 있는데 사실은 2일날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징계를 해버리면 오늘의 결정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에 썸네일 제목을 달았던 것이 억울해요, 억울로.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해임 주장하고 있고 해임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뭔가 중재,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 많은 것들이 있다고 남겨놓은 정도.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그게 뭐지 하고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야 되니까 아직 히든 카드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총장 직무를 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억울하라는 거죠. 야, 이렇게 역대 이런 계획도 처음 봐요. 이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또 낼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아 놓는다. 아마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해임을 결정을 해도 또 이걸 또 소송을 걸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억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대 이런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도 판단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역대 보통 우리 총장들이 약간 찝찝하면 다 사표 내요. 옛날에 이제 김가경 총장이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불편한 신기가 있었을 때 밑에 검사들이 사표 내라고 했어. 자기들 불편할까봐 사표 내라고 했고 어쨌든 최동욱 총장도 사표 내라고 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군 대통령의 메신저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언지를 줘야 돼. 근데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 뭐 여기 입장 밝혀라 그러잖아요. 입장 밝혀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라고 또 난리 칠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약간의 절차법이라도 어긋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 결정을 내가 문 대통령이 사인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겠지만 소송을 걸겠죠. 예. 참 그게 판사 사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판사 사찰 문제는 더 큰 일이라고 보는 게요. 이 해임 징계와 관계없이 이거는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상의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자체가 역대급 캐릭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인사권자라고 하는 게 임기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라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억울로식으로 재판을 걸면서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공무원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죠. 예.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막 흙탕물을 흐릴래 이런 나쁜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흙탕물을 뿌리려는 의도조차도 제가 좋게 봤을 때 첫 번째는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그렇다. 두 번째는 가족 관련 연루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다. 어쨌든 직에 있으면은 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지금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걷고 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짬뽕돼서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특수부에 한정된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문제의식 자체도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찰이란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검찰개혁의 한 단면을 이분이 다 이렇게 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게 문제가 어디까지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니 그걸 계속 행정소송까지도 계속 불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분을 정말 이 시점에서 단죄를 해야 진짜 시스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혁하고 또 인적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원하던 그 검찰개혁의 진짜 모든 그 매듭을 짓는 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여기다 목에다 걸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깔끔하게 끝내주십시오. 좀. 진짜 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그 박진영 우리 크리스마스 좀 깔끔하게 보냅시다. 서초동 나가는 내가 이번에 이 왜 그 추미애 장관님이 그 브리핑을 한 이후에 정말 여러 카톡방에서 혼자 진짜 부르짖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의원들 우리 당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건 정말 전면전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겨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 지금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저는 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 데 영어로도 기사가 나가서 그거를 제가 미국에 있는 검사인 친구한테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 같으면 바로 이게 죄가 되는 건데 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맞냐 이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치 공방으로 너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 세 가지 중에 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판사 사찰이 잘못됐는데 뭐 이렇게 지금 직무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정치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블랙홀로 모든 이슈를 좀 빨아들이고 있는데 가덕돌 덮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일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걸 좀 빨리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분이라서 그렇죠, 자기가 특권 정치 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도 인식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봤잖아요. 정부에 이렇게 누구 이력서라든가 자문위원 하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도 무슨 정치 경력 이런 거 그냥 다 지웁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 조사라는 게 재판부별입니다. 재판부별 성향이나 행동 양태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향이라는 것을 재판할 때의 행동 양태를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개인의 마음속 성향을 이야기하는 어쨌든 이 뭐 정치적 성향을 이해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어떤 공적인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권력 사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쪽에서는 이걸 정치 사건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권자가 갖는 의미는 내가 왜 장모 사건 가리라고 아니면 자기 측근 사건 가리라고 총장을 시켜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서로 협약된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협약한 것들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윤석열 자체가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감찰 받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네. 거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권 의식을 갖고 특권이죠, 있는 특권. 사람이야. 나는 검찰총장이야로 하면서 네. 뭔가 자기 스스로가 감찰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판사 사찰만큼이나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떤 결정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뭐저 징계 저는 해임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직무정지를 시킬 정도 사안이면 저는 해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해임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시켰다 이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정직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님이 결단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정직 6개월이 나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정직 6개월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임기를 뭐야, 마치는. 뭐라고 그게 더 하죠, 나은 저기. 거 아닐까요? 그런 우리 얘기, 입장에서는. 예, 사찰 관련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이 파면하면 되죠. 예, 그래서 예, 정직 6개월도 나쁘진 농담이고 않다라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상상을 봤을 때는 윤석열의 6가지 일종의 협의 음. 의혹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검찰중개위원회에서는 예. 이 정도 되면 해임 사안이라고 보는 저는 그 결은 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윤석열이 그렇죠. 직무정지 당한 상태로 임기 거의 닥쳐서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있다가 한두 달 지나서 그렇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만뒀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너무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독재 시절에는 그 정부에 막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막 정부에 막 반항하는 것 같아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모티브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의고 그게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을 흐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40년, 50년 여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공직자들은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저는 엄연히 대상이라고 대상.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 스스로가 저는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조직은 특히 폐쇄된 조직은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조직의 개혁이라는 건 첫 번째 이제 조직을 오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질적 물질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로 가지 않으면은 자기들만의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장했던 건데요. 민주당이 한 두 발짝 앞서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옹호하는 상태잖아요. 윤석열의 비리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형식의 문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다라든지. 근데 이럴 때 정치권에 있는 민주당은 야 비리 총장을 옹호하는 거 보니 검찰 개혁은 굉장히 멀었구나. 향후 장기적으로 한 우리가 이제 계속 집권을 하면 검찰청 자체를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뺏어와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의 검찰이 뭔가 자기들을 나머지 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냈더라고요. 이제 검사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라야지 임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다양한 그런 뭐 제도적 장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말 힘이 별로 없고 약간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못해서 로펌에 못 가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 힘이 그렇습니까? 없어요 검사가. 근데 이제 판사는 아주 많은 경력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그 마지막 그 커리어의 마지막 코스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이 그러네요. 검사가 너무 힘이 센 측면이 있습니다. 아, 미국 영화에 보면 판사분들이 나이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대한민국에서는 막 바로 판사로 임명돼가지고 바로 판사네. 사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로스쿨에서 그걸 이제 특별 채용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공직에 온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경험을 쌓도록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은 해석의 문제지만 양심의 문제는 경험에 의해서 좀 더 풍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이거 검찰 개혁의 문제지만 우리나라 관료 집단이 다 그렇게 좀 폐쇄적인 면이 있는데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계속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군대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군대죠. 다른 데서 쳐들어오면은 방어해야 되고 내부에서 외부 경쟁이 없으면서 본인들의 경쟁력은 사실은 다 줄었는데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권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한 명 빼가지고 뭐 외국에 있는 검사 조직이라든지 뭐 외부에 있는 뭐 로펌에 이렇게 놔뒀을 때 그런 인맥 없이 실력으로 누가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좀 외부와 단절돼 있지 않고 이걸 열어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좀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YS가 이제 하나의 척결하고 이 군부가 쿠데타를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육사 중심의 그거를 뭐 갑종장교라든가 ROTC 학군 그다음에 삼사관학교 다양하게 진급의 구조를 섞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질적 요소들을 접합시켜야지만이 이 동종급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되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야지만이 서로 함부로 은밀한 이야기를 서로 부정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 흔히 하는 권력의 충원 구조 자체가 다양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지난주 말에 윤석열 구속을 주장했더니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한테 이렇게 직무 정지된 이유 중에 보면 한동훈 사건을 가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 측근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 윤석열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 일반인이었다면 또는 조국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밖으로 튀쳐나왔을 거예요. 윤석열 자체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자체가 만약에 이게 박근혜나 양승태였다면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인데 그나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차마 다른 사람들 입에서 해임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임까지도 간다. 요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판사 사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은 뭐 구속감이죠. 그게 사실이 증거가 나온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현재 어쨌든 그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법리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법부가 판단한다면 이건 100%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설마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대통령 탄핵시켜 구속시켜가지고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지금 이 상태까지 저는 다 보는데 이 모든 시각 자체를요. 많은 국민들이 정파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쓴 촛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면 돼요. 여기 추미애 장관이 과했냐 안 과했냐는 일종의 과몰입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대통령도 거의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보는 이런 나라에서 검찰만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자기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모든 기준이 촛불 국민들의 시각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무슨 박근혜가 최동욱 쳐내듯이 이쪽 프레임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동조한 게 이제 엄청난 힘을 또 같이 불어 넣어준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 이제 검찰 이번에 저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 기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직도 변하지 않고 오늘 뭐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그 분이 조남건 대행 그 검사께서 하신 말씀이 검사들의 마음을 다 사야지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땡땡 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 모든 권력 기관 중에 최고의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이 지금 우리 저기 윤석열 총장을 인적 청산함으로 해서 저는 그 다음 검찰 개혁 단계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기대가 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조중동을 비롯해서 저쪽 뭐 막말은 뭐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 여론몰이로 예.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부도 촛불의 의미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촛불의 의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총칼로 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불로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아있는 기간,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저쪽이 막 악다기 쓰고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못 들은 척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개혁이 되는구나.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식은 그거 아니에요. 총칼로 싹 쓸어버리는 과정이었잖아요. 국민들이 지켜줄 거니까. 언론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중간하게 조금 물러서 있어서 뭔가 언론의 자유를 조금 주는 것 같으면은 정권 물어뜯는데 몸에 배어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시끌벅적한 게 민주주의라고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일 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만에 근데 또 9일로 미루네 만에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막 속에 막 천불이 나려고 하는데 또 일주일 미뤄? 그걸 어떻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마일리지를 쌓지 마세요. 나는 그냥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쉽게 깜깜한 안 길이 가지죠. 사실 이 검찰들 반응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누가 임명했던 누구 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검찰은 검찰일 뿐인 거예요.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 검찰들 아까 이제 차장이 검찰들 마음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 그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이 아주 한 10년 다 돼서 토크쇼에서 나왔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모든 검찰이 불편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왜? 검찰은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로서의 특권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했던 게 지금 정말 떠오릅니다. 지금 그 조남관 차장검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발탁했어요. 검사는 검사구나.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질을 하려면 검사들하고 또 관계가 나쁘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왜 그 민주당의 서병훈 의원 있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나는 종감회의 안 받겠다라고 고검장 물러나서 변호사 기업을 안 하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위태위태한 공무원 자리 끝나고 나면 내가 돈 땡겨야 되는데 여기에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저는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리가 있어도 검사들이 한 몸으로 그걸 막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 나갔을 때 돈 버는 문제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제 부장 검사 이상들 뭐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 이런 고위직들은 모르겠는데 일반 평검사들은 아직도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때묻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가 개업해봐야지 별 영향가 없거든. 한참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다수들이 이 좀 새로운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서병훈 의원이라고 그랬죠. 소병철. 소병철. 왜 그걸 정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소병훈 의원도 있습니다. 저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찬성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검사의 일부 업무를 AI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될 것도 없겠네요. 상당 법전하고 부분 할 수 판례하고 다 있을 것 집어넣고 같습니다. 하면 예, 판사도 가능할 거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이 나는 법 기술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역사의 진보,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입법부라고 하는 게.
근데 기존의 법 틀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회는 법사위원회 법조인 출신 한 명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의합니다. 최지은 국제대변인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우리 김포 조용필, 남영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데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검사들은 자기 것 지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좀 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건 2일 날 윤석열 해임할 거라고 보는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윤석열 일하실 것 같은데. 해임할 것이다. 1번. 다음에 면직 정직 감봉도 재밌긴 감봉? 한데요. 면직 정직 감봉할 것이다. 2번. 그리고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3번. 투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되네. 세 분도 한번 해보세요. 1번. 1번. 눌러야지. 늘 1번입니다. 2번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1번. 예. 참. 그리고 이제 1일 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전날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약간 이건 요식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요. 감찰하자고 했는데 감찰을 안 받으니까 징계하는 징계가 하는 거거든요. 거죠. 여기에 막 법적으로 잘 모르는 논란들이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감찰 회피한 게 윤석열한테는 가장 큰 패착이다. 전 계속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건데 어쨌건 윤석열 씨가 지금 오늘 오늘은 뭐 별 중요한 날이 사실 아니에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무효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억울로 용도로 계속해서 지금 행정소송 등을 걸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다만 여론이 너무 우리 법무부의 입장 이런 건 안 실어주고 너무 반대 입장만 얘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네, 다 대응하자. 메시지를 최대한 내서 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 자주 드리는 건데요. 그 어쨌든 매듭 짓고 넘어가야 전 돼요. 추 장관님이 아니고 추 장군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외롭지 않고 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가 일찍이 네, 그 모션을 응원하자고요. 붙여드렸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군. 아 그러셨구나. 자, 아까 그 박진영 부대변인 말이 맞아요. 18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뭐 일부 한두 명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전후사정 모르는 철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타겟이 되면 안 됩니다. 검찰들도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니까 타겟이 안 되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선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여기 이 아젠다를 갖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새날 식구들이 각 그 의원들 페이북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국대 국가대표 네 감사합니다. 새날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채널 너무 재밌고 네. 또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 정말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이라서 좋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막 친정에 온 듯한. 아. 네. 자주 오세요. 좋습니다. 친정이 네.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끝까지 그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최지은 삽되는 국대가 그날까지. 네,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삽질하는 거 저는 내 눈으로 못 믿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삽을 들고 가덕도에 가서 삽질하는 모습을 이제 특별법 발의되면은 그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삽 일단 뜨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구멍을 크게 파놔야 그 메꾸지도 않고 그걸로 시작하죠. 참.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검찰 개혁이 되면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27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 이겨.
함께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